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아이템과 고객을 분석한 부분 가지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한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템과 고객을 선택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녹여놨는지를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기획함에 있어서 시장을 이제 한번 세그멘테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대 일단은 어, 가격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하겠죠. 이 친구들은 이제 그냥 그 어떤 학교 생활 안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제한된 용돈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리에 대한 제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데 못 가겠죠. 그러니까 학교 주변이나 학원 주변에서 주로 해결을 하고 또 가격에 대한 용돈의 제한 때문에 가격의 민감도 그다음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뭐 친구들끼리 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날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소비를 주로 하더라. 자, 20, 30대를 놓고 보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중요하죠. 물론 연령대에서 다 틀리긴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충분히 가격대가 나가도 이 친구들은 충분히 이제 내가 맛과 분위기가 괜찮고 특별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가도 내가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모임을 통해서 특별한 친구들과 뭔가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의향들이 있고 오히려 30대처럼 이제 직장 생활을 조금 한 친구들은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이 훨씬 더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럼 40대, 50대를 넘어가면 일단 뭐 요즘은 이제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서양 음식들을 그래도 선호하는 층들이 꽤 이 연령대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간 서양 음식에 대해서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특히 이제 제한적인 음식들, 뭐 햄버거나 피자를 빼놓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양식을 굉장히 비선호하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가격 민감도나 40대들 같은 경우는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소득 수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가격에 대한 큰 고민들을 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아주 고가의 음식이다라 그러면 당연히 그런 고민들을 하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음식에 대한 그런 이제 가격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즐거운 어떤 모임,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과 그런 모임을 할 때는 이 정도는 지출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이제 40, 50대들은 충분히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직장 생활들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소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시장들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뭔가 가격을 지출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고객층을 타겟으로 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설계할 거냐. 그러면 이제 20대, 30대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메뉴도 짜고 레스토랑 컨셉도 정하고 이제 브랜드 기획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연령대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 고객들을 주된 고객들 타겟들을 이제 분석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주된 타겟 고객을 20, 30대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 이탈리안 레스토랑들을 충분히 이제 잘 소모해 줄 수 있는 고객이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는 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볼 필요가 있겠죠. 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런 SNS를 통해서 맛집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세대들이고요. 특히 여행을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맛집들도 항상 여행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찾아가서 또 다시 SNS 활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자, 이 친구들은 또 특징이 있는 게 친구들만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동생 아니면 부모님들, 그러니까 10대와 40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고객들이다. 20, 30대가.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과거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웰빙. 요즘에 이제 샐러드 바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여성 다이어트족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다지는 친구들도 많고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심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민감하더라.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 높은 가격, 훌륭한 맛과 질. 사실은 이 두 가지들을 공존해서 가진다기보다는 훌륭한 맛과 질, 높은 가격보다는 훌륭한 맛과 질에 대해서 포커스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네? 뭐, 엔드가 아니라 벗이라는 겁니다. 가격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렇지만 훌륭한 맛과 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으면 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층들이다. 그래서 20대 고객들을 우리는 주요 타겟으로 정했다 그러면 이 고객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취미와 문화를 즐길 줄 알고 모던하고 잘 디자인된 장소를 좋아할 만한 감각과 일정 수준의 경제 소비를 갖춘 사람들, 20대 중반에서 30대 미혼의 직장 생활을 통해 경제적인 동료를 영위하는 커리어 우먼을 우리의 주 타겟 고객으로 설정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정의를 우리의 핵심 고객은 누구냐? 우리의 1차 핵심 고객은 이러한 소비 성향을 갖고 있는 20대 중반에 30대 미혼의 여성의 직장 여성이 우리의 주된 1차 타겟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아주 비싸진 않지만 아주 저렴하지도 않고 중간 가격대의 어떤 그런 소모들을 이제 가격대의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소모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타겟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주된 고객으로 확보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1차 타겟, 우리 고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타겟은 20, 30대, 2차 타겟은 이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40, 50대, 3차 타겟은 이제 단체 고객들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드포 관리의 타겟팅의 설정을 벤치마킹을 한 건데요. 이 스파게티와 피자, 와인 등 이제 큰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소비자인 거죠. 그리고 블로그 및 SNS를 통해서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분위기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인테리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들을 선호하는 40, 50대들. 가족 모임들을 선호하니까. 기존 서양 음식보다는 덜 느끼하고 또 이 매드포 관리가 이제 마늘에 대한 갈릭이 굉장히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느끼한 그런 서양 음식들과 다르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메뉴들을 이제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타겟 고객들은 이벤트, 뭐 피로연 돌잔치, 기타 큰 회사 모임, 뭐 세미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족 단체 모임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공간들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안에서 뭐 고객들을 접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간단한 세미나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 뭐 이런 것들을 세팅시켜 가지고 1차 고객은 이 주된 고객이지만 이 고객 말고도 이런 고객들을 연장해서 확보하고 또 이런 곳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들도 다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0, 30대의 직장 다니는 여성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2차 타겟과 3차 고객 타겟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드포 관리를 타겟팅해가지고 목표 대상 고객들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 건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준비할 때는 고객에 대한 타겟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 다음에 내가 1차, 2차, 3차 고객들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들을 우리한테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겟팅하고 이럴 때는 또 컴피티터, 우리 경쟁자들, 주변에 있는 외식업체들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 공통점, 뭐 그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연구 분석해가지고 경쟁자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조금 이탈리안 레스토랑들이 한창 이제 전성기를 누리던 2010, 한 1, 2, 3년도 이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TGI 프라이데이, 베니검스, 빕스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그 뭔가 영업 활동을 하던 때죠. 그래서 이런 데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 주변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들어가는 위치 주변에 반경 2km 안에 아웃백 스테이크도 있고 티자이 프라이드도 있고 베니건스도 있고 빕스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쉐라는 그런 유럽 어떤 재래시장의 그런 인테리어 느낌을 한 이제 그런 레스토랑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통점들이 이국적인 분위기고 친절한 서비스, 큰 주차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고 다양한 음식 메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폭이 넓은 거죠. 그 다음에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선호되는 장소고 또 가족 단위의 고객들의 외식 장소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우리의 경쟁 포인트를 갖고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포지셔닝 시킬 건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런 경쟁자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브랜드 포지셔닝 우리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 뭐죠? 자, 제가 이제 저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면 이걸 이제 항상 질문을 요 내용을 할 때 해요. 아까 이제 잠깐 이제 햄버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이제 10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4,740명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버거 브랜드는 뭐냐? 자, 맘스터치 1등입니다. 25%가 대답을 했네요. 그러고 나서 23.3%가 롯데리아, 23.1%가 버거킹, 맥도날드가 21.1%, KFC가 6.1%, 파파이스라고 답한 사람이 0.7%네요. 자, 맘스터치가 이제 압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시장을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분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람들 안에서는 이게 다 특징에 따라서 연령대가 굉장히 레인지가 넓었죠. 이 특징에 따라서 머릿속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햄버거 브랜드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설문에 다양한 연령대들을 크게 포진해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틀리겠죠. 이런 선택 범위들이. 그렇지만 뭐 4개의 브랜드가 일단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주변에서 쉽게 이제 찾을 수 있는 곳이 버거킹 빼놓고는 3개는 뭐 쉽게 좀 찾을 수가 있죠, 요즘에. 이게 이제 지방에서 생긴 햄버거 브랜드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서울까지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면 자, 이런 것들을 100점 만점으로 이제 기준을 좀 세워봤더니 자, 가격은 어디가 좋냐 그랬더니 이제 롯데리아, 맘스터치가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맛은 1등은 맘스터치, 그 다음에 2등이 버거킹이었습니다. 3등이 맥도날드였네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는 어떻냐 그랬더니 맥도날드가 서비스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맘스터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떻냐 그랬더니 맥도날드하고 버거킹이 훨씬 낫더라. 접근성도 가장 매장이 많은 게 이제 71%, 81%. 롯데리아가 제일 많죠, 매장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이제 동네 가면 볼 수 있는 게 이제 롯데리아다 보니까 롯데리아가 가장 압도적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현장에서 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맘스터치하고 버거킹이 압도적으로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높다고 나옵니다. 햄버거는 버거킹. 그 다음에 여기는 치킨버거니까 맘스터치는 뭐 싸이버거나 이런 치킨버거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좋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많은 걸 저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브랜드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가격은 어디가 낫고 맛은 어디가 낫고 서비스는 어디가 낫고 분위기는 어디가 낫더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 1, 2, 3등을 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햄버거만 놓고 보면 사실은 버거킹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답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나오고요. 특히 20대 여성들한테, 30대 여성들한테도 가장 버거킹이 선호도가 높은
그런 매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령대가 굉장히 넓은 레인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죠. 문제가 뭐냐면 버거킹은 압도적으로 매장 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버거킹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버거킹을 경험해보면 맥도날드, 롯데리아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보면 거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포지셔닝은 어떠냐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 선호도, 그 다음에 그런 기준으로 가격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을 우리가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료가 좀 된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맘스터치가 이렇게 뒤에 자리를 잡고 있죠. 롯데리아는 브랜드 선호도, 가격대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했고, 브랜드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가격대가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크라제버거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여기는 가격대가 높으면서 매장이 많이 없으니까 브랜드 선호가 낮은 거죠. 이제 쉑쉑버거는 사람들한테 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어떤 인식들, 특히 이제 외국 여행을 갔다 왔거나 미국을 갔다 왔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어떤 특별한 브랜드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은 못했지만 가격은 높죠. 예. 강남에 이제 매장 1호점 생겼을 때 난리가 났었죠. 이것도 이제 특별한 수제버거인데 이거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그렇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고객들 머릿속에 브랜드 포지셔닝이 어디 돼 있느냐, 내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문하는 게 브랜드 선호도, 가격, 이 두 가지만 보고 평가를 하지만요, 우리가 사실은 정보를 얻는 것들, 그 다음에 정보를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가공해가지고 구조화시키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브랜드 포지셔닝을 사람들 머릿속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사업 아이템을 우리가 고객들한테 경쟁 그런 사들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브랜드로서 인식시키게끔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객들 머릿속에 인식시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화, 맛, 분위기, 가격대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을 때, 자, 메드포갈릭이라는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확실히 차별화가 돼 있구나. 가격적으로도 아웃백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포지셔닝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자, 메드포갈릭을 갈 거냐 그러면 선택의 폭이 이렇게 아웃백, 미스터 피자, 피자 브랜드, 애슐리 이런 것들까지도 이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이탈리안 레스토랑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빕스, 베니건스, 도미노 피자, 애슐리, 보노보노 이런 것들도 이 메뉴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동시에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유사한 어떤 형태의 레스토랑들, 음식이라고 친다면 그것들도 다 여기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삼겹살을 먹을 거다 생각을 하면 삼겹살집도 있지만 감자탕집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의 메뉴를 놓고 우리가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냥 삼겹살집들 중에서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대가 비슷하면 삼겹살을 갈 건지 마라탕을 먹으러 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양꼬치를 먹으러 갈 건지 이런 게 이제 그 안에서 동시에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사한 브랜드들끼리 포지셔닝 안에서는 같이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컨셉을 잡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제 우리가 오픈하는 매장은 메드커갈릭과 같은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 포지셔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20, 30대들한테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 아까 포지셔닝의 4P죠. 상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판촉 전략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전략을 보면 모던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모던한 디자인의 브랜드 디자인, 모던한 플레이팅 서비스, 이제 그 다음에 젊은 여성 취향의 어떤 메뉴 개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은 20, 30대 여성들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 구조, 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을 위한 뭐 수제 맥주, 저렴한 수준의 와인,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와인이 아니라 젊은 녀석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을 구비해야 된다. 유통 전략은 테이크아웃 메뉴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들이 방문 전에 미리 뭔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고객들이 이제 우리 가게를 소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들,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판촉 전략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한 관리, 그 다음에 SNS, 페이스북,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검색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생일 뭐 기념일 이벤트일 때 쿠폰 발송해주고, 또 추가 방문을 위한 이벤트 쿠폰도 증정해주고, 뭐 주소를 등록하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벤트 행사할 때마다 이제 고객들한테 뭔가 제공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판촉 전략 안에서 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 브랜드를 기획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상 아이템들을 포피 전략에 따라서 상품, 가격, 유통, 판촉 전략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가상 창업 단계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네 가지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에 대한 STP 전략을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신도림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고객들, 이제 주변이 쇼핑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20, 30대 젊은 녀석들 평일 주말 등에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죠. 이 쇼핑 상권 때문에 20, 30대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변에 살고 있는 주거지구의 40대 고객들, 이 가족 식사가 가능한 곳이고 모임이나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모던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와인 등을 즐길 수 있고 또 감각적이며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이. 이 세그멘테이션 안에서 이렇게 20대와 30대와 40대 고객들을 특정 지어가지고 이제 구분을 좀 해놓은 거죠. 자, 타겟팅은 자, 이제 주로 타겟팅인 1차 타겟팅을 정의한 겁니다. 자신의 취미와 문화를 즐길 줄 알고 모던하고 잘 디자인된 장소를 좋아할 만한 감각과 일정 수준의 경제적 소비력을 갖춘 20대 중반의 30대 미혼의 직장 생활을 통해 경제적인 독립을 영위하는 커리어 우먼이 주요한 고객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젊은 여성 유동인구뿐 아니라 상권 내 거주 인구 등 특히 젊은 주부들을 또한 평일 남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층으로 주요 고객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은 젊은 여성 인구들이 즐겁고 편안하고 부담 없는 가격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포지셔닝하는 것. 또한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와 와인 같은 주류를 함께 즐길 수 있고 비스트로 형태의 기본 컨셉을 가져서 젊은 직장인 여성들 편안한 휴식처, 그러니까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곳. 특히 낮에는 또 젊은 주부들하고 학생들도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편안함을 제공하는 곳, 또 이들한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포지셔닝,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탈리안 레스토랑들을 창업하려는 것들 이제 기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고객 전략을 STP에 따라 나눠서도 내가 우리 고객들 세그멘테이션 해보고 주요 타겟팅을 해보고 고객들 머릿속에서는 우리 레스토랑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워딩으로, 포지셔닝의 워딩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그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 포지셔닝과 고객 타겟팅, 세그멘테이션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잠깐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단계별로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고민한 다음에 이 가상 창업 아이템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획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서의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씩 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 얘기를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푸드트럭 창업을 사업계획을 해보겠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형태의 푸드트럭 창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뭐뭐를 세세하게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가 뭔지 한번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업계획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정의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를 그 다음에 사업의 명확한 계획을 통해서 사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하나의 흐름들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어떤 성공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것이 사업계획서고요. 또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내 사업을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또 나한테 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평가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목적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사업자금들 또 운영자금들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투자자금들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창업에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이제 작성해 보는 이 훈련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창업 준비를 한번 쫙 해보는 거랑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외식업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먼저 사업의 개요는 이제 내가 푸드트럭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푸드트럭을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푸드트럭에서 어떤 아이템과 상품과 서비스를 팔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고는 주된 배경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이런 목적들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의 첫 번째 안에 사업계획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팔 것인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할 건지 아니면 우리는 어떤 팀으로 이 푸드트럭을 할 건지 근데 푸드트럭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경험과 역량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뭐 내가 3명이서 동업을 하면 3명이 어떤 각각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업 안에서 역할을 할 건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시장 환경 분석. 자, 내가 푸드트럭을 하는데 이 푸드트럭을 하기 위한 내 아이템에 대한 시장 규모, 전망, 내가 또 경쟁자는 누군지, 내가 스왓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시장,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내 주변의 시장 안에서 나는 어떠한 스왓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장 환경 분석 안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주변에 있는 시장 규모와 전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규모와 전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자, 상품과 서비스의 개요. 나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팔 것인지, 우리 메뉴는 뭐고, 메뉴 전략은 뭐고, 특히 우리 푸드트럭이 햄버거를 파는 푸드트럭이야. 그럼 우리 수제 햄버거 중에서 뭐가 특별한 시그니처 햄버거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자, 햄버거 푸드트럭에 대한 브랜드, 우리 트럭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들, 로고, 뭐 컨셉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겠죠. 또 우리 푸드트럭을 보이기 위한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상품과 서비스 전략.
STP 전략인 거죠. 특장점, 차별성, 경쟁력들이 STP 전략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푸드트럭을 어디에서 우리가 비치해 놓고 물건을 팔 거냐, 우리 상품을 팔 거냐, 이제 상권과 입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후보지별 상권 입지들을 정해놓고 그걸 평가한 다음에 어디서 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홍보 마케팅 계획 어떠냐? 포피를 통해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상품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거고, 유통은 어떻게 가져갈 거고, 우리가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뭐 SNS 전략, 고객 서비스 전략 이런 것들이 다 홍보 마케팅 계획 안에 다 담여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 운영 계획. 단계별로 우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준비하는 시점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푸드트럭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단계별로 또 어떻게 이 사업들을 전개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일정별로 딱 나와 있는 그런 운영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재무 계획. 푸드트럭을 창업하기 위한 소요 자금은 얼마고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고 모자라는 자금은 우리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푸드트럭을 창업하기 위한 소요 자금들은 항목별로 뭐뭐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재무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이 사업 추진 계획이죠. 그래서 향후 이것들을 잘 해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위기와 또 운영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뭔지 이런 것들이 또 여기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안에 사업성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 계획, 월별로 얼마를 팔 건지, 또 월별로 얼마를 팔면 우리 손익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향후 한 5년 정도를 보고 우리가 어떤 수익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세세하게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 나와 보면 이 안에서 위험 요소도 있고 내가 뭘 준비가 부족한지 뭘 더 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가상 창업의 사업 계획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이 내용들이 담기도록 준비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걸 마치고요. 이제 소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 소과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정을 파고 계정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회사로서의 정보를 인스타 첫 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팔로우 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로고 같은 거를 좀 기획을 해서 만들면 이렇게 로고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밑에다가 사진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과 관련되는 사진들을 이렇게 하나씩 일단 만들어 나가는 작업. 요거를 일단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샵 아시죠? 이렇게 이제 내 상호의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되는 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고 홍보를 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는 자,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 사진들을 우리 사업계획서가 완성돼서 끝나갈 때까지 요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팀 안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이걸 쌓아나가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을 이런 식으로 형태로 꾸미고 이제 팀원들끼리 서로 팔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사진을 이제 여러분들 관련 사진을 일단 하나만 탑재를 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과제로 올려서 요거를 캡처를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방에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번째 소과제입니다. SNS 계정 만들기. 자, 이해하셨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대만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집
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본인들의 그 전문 커피숍에 대한 정보를 넣어놓고 이 자기들의 특색 있는 것들, 컨셉들 이런 것들이 맞는 사진들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계정을 이제 SNS 계정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초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은 한 개 정도만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계정을 파고 그거를 이제 요번 주 소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사업 아이템 그거 이제 그 과제 지난주에 소과제 내드렸던 거 있죠. 제가 공지사항에 다시 올렸는데 제가 아마 영상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9월 29일까지 하라고 아마 안내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제가 공지를 수정을 할게요. 원래 과제방에는 제가 그 6월 그 아마 5일까지로 과제 마감을 해놨는데 6월 5일 과제 마감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거는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수업에 대해서 투표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거랑 변동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볼 때는 70% 정도 이상이 일단 그냥 온라인 수업을 뭐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병행한 친구 5명이 있었고 온라인 수업만 하자는 친구들이 기존 방식을 20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수업은 사회적 거리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일단 학교에서 제가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를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이건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의견 주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 질문방에다 답변을 주시거나 저한테 쪽지를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뭔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이제 그 창업가의 자질 진단했었죠. 사업가로서 나를 진단한다. 이렇게 진단했었는데 그 셀프 진단 결과를 제가 이제 어제 그 저희가 이제 마감이어가지고 제가 사실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결과들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요 리뷰 결과평가 리뷰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까지 제가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5주차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기로 하고요.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